근세 경제 이제 내용이 끝났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2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지금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관수관급제로 지금 조선의 토지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과전법은 전 현직 관료에게 모두 지급했던 제도였죠. 그런데 토지가 부족한 현상 때문에 이제 전직 관료를 제외한 현직 관료만 제외를 하게 됐고요. 현직 관료만 지급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직 관료가 이제 자기가 재직해 있을 때 수조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수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수조권을 남용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조권의 남은 현상을 국가가 이제 이 수조권을 빼앗아 오면서 국가가 거두고 국가가 지급하는 관급제도를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의 지배권을 이제 조금씩 국가가 이제 거두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고 관리가 이제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은 조금씩 약화되고 관수관급제 이후에 이제 직전법이 최종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이제 관리는 국가로부터 녹봉만 지급받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21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조선 전기의 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에서는 상업이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발달하지 않는 상태고 상업은 조선 후기에 가서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커져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보다 상업활동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해졌다. 조선은 더욱더 중농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국가로 변화했기 때문에 1번은 맞고요. 2번 조선 전기에는 화폐 율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화폐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전국적으로 화폐가 보편화된 거는 조선 후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3번의 시전상인은 관수품의 공급 및 독점 판매권 이런 특권을 금난전권이라고 했고요. 4번의 장시는 15세기 후반에 등장했으며 16세기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3번의 시전상인과 4번의 장시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국가가 허락을 해야지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상인을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전기에는 상업이 아직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상인들 아무나 이렇게 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조선 후기가 되어야지만 이제 국가가 허용하는 상인들 뿐만 아니라 사적인 사사로운 상인들 사상이 이제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지역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거둔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하였다가 경창으로 운송하였으며 이를 지역에서 거둔 조세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현지에서 자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런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익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미음 3번이 되겠고요. 27번으로 갑니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한 어용상인으로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기여한 상인은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이제 기존의 특산품을 내지 않는 대신에 이제 토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쌀로서 세금을 걷게 되었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은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인에게 이제 물건을 대거나 이제 대량으로 이제 국가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인의 등장이 수공업의 발달과 연결되게 되고 이런 수공업의 발달 결국에는 상업 전체에 대한 발달로 이어지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인입니다. 공인. 대동법과 공인은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9번도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2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취제도는 16세기 이래로 박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은 공납과 관련되었던 수취체제의 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산물 대신에 미곡으로 바꿨다. 이제 기준이 집집마다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었고 토산물에서 쌀로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었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게 아니라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지급되었던 게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는 거 하는 거는
고려시대의 전식과가 있습니다. 2번 하층 농민이 소유한 토지는 국가의 증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관리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토지는 국가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조세를 납부했었습니다. 3번 과전을 받은 관리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경장농민에게 조세로 거두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수조권을 부여받은 과전법에서의 관리,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번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토지제도에서는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리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2번에 다음과 같은 상업활동을 한 조선 후기의 사상은 조선 후기가 되어야지만 사상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은 지역별로 명칭과 그리고 조금 품목하는 다루는 품목도 좀 다르고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을 근거지로 삼아 주로 서남 연해안을 왕래했고 운송과 판매를 장악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한강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송상, 2번의 내상, 3번의 만상도 모두 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상인데 각각 지역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리고 어떤 나라와 교역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선 후기의 보부상의 활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의주를 중심으로 대청 무역을 주도했다. 의주를 중심으로 청나라와의 무역을 했던 상인들은 만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강을 근거로 미국과 어물을 판매했다. 한강을 근거로 한 거는 방금 문제에서 살펴봤지만 경강상인이 되겠고요. 3번에 장실 무대로 벗짐과 등짐 장수로 활동하였다. 장시는, 지방에 있는 장시는 주로 보부상의 활동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와 보부상은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4번에 개성을 중심으로 인삼을 재배하고 판매하였다. 개성, 바로 송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36번에 조선 후기에 변화된 경제생활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직파법의 일반화. 직파법은 조선 전기에 유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직파법이 폐지가 되고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모내기법이 일반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민영수공업의 발달,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민영수공업이 함께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3번에 금난전권의 폐지, 이것이 바로 정조 때 발표되었던 신해통공이라는 겁니다. 신해통공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독점 판매권이었던 이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가지고 조선 후기에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국가가 보장했던 것이 바로 이 정조의 신해통공입니다. 유기전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이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독점 판매권이 사라지고 마음대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정조 때의 신해통공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발전된 상품 화폐 경제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의 광장 농업은 이모작 그리고 이양법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런 감소된 노동력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땅을 경작하게 되는 것을 광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 은진강경장에서 상평통보를 가지고 거래하는 보부상. 자, 상평통보와 보부상의 밑줄 그으시고요. 자, 나 청나라 상인에게 비단 약재를 사는 의주의 상인을 만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황인도 수안에 금광을 찾아 몰려든 광군. 자, 조선 후기 되면 광업이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주도로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덕대라고 하는 광산을 전문으로 경영하는 광산 경영자가 조선 후기가 되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점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민간 수공업자. 조선 후기가 되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간 수공업도 함께 더욱더 커져갔다고 얘기를 드렸죠. 1번 보겠습니다. 가 15세기 말부터 나타나는 장시는 지방민의 교육 장소로서 보통 5일마다 열렸는데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보부상은 장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2번 국제무역에서 사무역인 후시가 허용되면서 우주의 만상과 동네의 내상이 활약했다.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인 개시보다는 이렇게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3번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물주가 경영 전문가를 물주라 얘기하지 않고 덕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대가 있고 자본을 제공하는 상인 물주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는 임금 노동자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업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4번. 민간 수공업자는 대체로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독자적 생산과 이를 직접 판매하는 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 수공업자들이 상인으로부터 미리 원료와 자본을 공급받아서 물건을 만들고 납품을 하는 이런 수공업을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했습니다. 선대제 수공업이 유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독립적으로 상인에게 이제 독립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독립수공업자도 일부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경제는 될 것 같고요. 다음 사회면으로 가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가장 내용도 적고 그 다음에 중요도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공부를 또 하기 아주 좀 편리한 곳이 이 사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정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 구조와 사회생활면입니다. 자, 사회는요. 자, 1번 고대의 사회에서는 자, 괄호 1번의 사회계층과 신분제도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음락사회의 신분, 기억계, 호민과 니은의 하오의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호민 같은 경우는 고대 사회의 지배계층을 호민이라 불렀고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들을 하오라고 불렀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괄호 2번에 귀족과 평민과 천민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신분제도는 크게 3단계 귀족, 평민, 천민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 귀족과 평민, 천민 중에서 이 평민이 바로 국가가 운영하는 조세, 공납, 역, 이 수치체제의 운영 대상이 되었다. 제일 밑에 평민, 대부분의 농민이 신분적으로 자유민이었으나 끝에 보시면 조세 납부, 노동력 증발 등으로 생활이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부분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천민입니다.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당시 사회에서 재산으로 취급당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삼국사의 모습으로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고구려와 백제의 형법을 조금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려의 형법은 반역을 가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화형을 한 다음에 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노비로 했고요. 항복을 하거나 전쟁을 패배했으면 이 역시 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은 12배의 배상을 하게 했는데 이 제도를 일책 12법이라고 했습니다. 일책 12법 기록을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백제의 형법은 다 똑같은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도둑질을 한 자가 귀양을 보내고 2배를 배상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좀 차이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뇌물을 받으면 3배를 배상하게 했고 종신금고형에 처했다. 신라의 골품제도와 화랑제도는 일단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습니다. 이 화백회의는 신라 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정치를 만장일치제도로 합의를 하는 제도를 화백회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신분제도는 골품제도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그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골품제도. 그래서 개인의 사회활동과 심지어는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집의 가옥의 크기, 방의 크기 이런 것까지 제한을 뒀던 일상생활까지 규제를 했던 것이 바로 골품제도가 되겠고요. 화랑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 사회에서 이 신라 진흥왕 때 이 청소년 집단을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것인데 이 화랑도는 진골 귀족 중에서 자제 중에서 이 화랑 한 명을 선정을 하고 이 화랑을 따르는 여러 낭도 집단이 있습니다. 이 낭도에는 귀족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일반 평민집 자제들도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 질서인 골품제를 뛰어넘어서 이 계급 간의 엄격한 질서를 대단히 완화시켜 주는데 이 화랑도가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 화랑도의
청소년 집단들이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의 사회에서는 통일신라에서는 민족융합정책으로서의 구서당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서당은 통일신라의 중앙군인데요. 신라인들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인들 그리고 심지어 말갈인들까지 포함을 시켰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된 신라가 이런 타 지역의 백성들까지 함께 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민족 융합 정책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육두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정치 파트 할 때 얘기 들었지만 신라 중대에서의 역할과 하대에서의 역할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중대에서는 이 왕권의 전제화에 이 육두품들이 기여를 하게 되면서 특히 신문왕이 이 육두품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라 하대가 되면 귀족들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육두품들은 더 이상 신라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바로 이 호족 세력들과 연계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해의 사회 구조를 일단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통일신라 말의 사회 모순에서는요, 동그라미 2번의 사회 모순을 표출해서 리을의 농민봉기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봉기인 원종과 애노의 난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라 말기에 어지러운 신라 상황을 대변하는 농민 반란입니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고, 자, 고려의 사회 같은 경우는 고려의 사회를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간단히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5번. 자, 다음 중 고구려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구려는 왕족인 고씨와 오부 출신의 귀족들이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하였다. 고구려의 지배층들은 주로 고씨성이 많았고요. 오부 출신의 귀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번에 족장이나 성주들은 사병을 거느렸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3번에 반역자나 절도자는 사형에 처했다. 반역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형이나 차명에 처했고,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12배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4번에 국가에서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을 사용했다.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 천황 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 추납법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에 신라 하대의 지방 호족. 호족은 신라 하대 말기에 새로 지방에서 성장했던 세력을 호족이라 불렀죠. 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정의 권위에 도전한 선종의 등장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 선종. 이 참선과 수행, 실천을 강조했던 선종을 바로 이 호족 세력들이 흡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육두품과 연결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3번. 지방에 학교를 설립해서 이 지방 세력들을 이 호족들이 이제 포섭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4번. 호족들과 농민들의 생활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호족들은 경제력과 그 다음에 정치력, 행정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농민과는 반드시 구별되는 계층이었습니다.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화랑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자, 11번 보시면 신라 중대에는 전제 왕권은 강화에 기여를 하고 신라 하대에는 사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골품제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 호족 세력과 연계했던 세력, 그리고 그들은 고려 초기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었다. 이들이 바로 신라의 육두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삼국시대의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평민처럼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할 수 있었다. 노비는 정상적인 가족을 누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2번에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를 납부했다. 조세를 납부하는 계층은 주로 평민, 농민층이 되겠죠. 그래서 농민층이 그러한 것들을 주로 했고, 노비 같은 경우는 재산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에 어떤 권리나 의무가 없었습니다. 3번. 엄한 율령체제는 이들을 다스리기에 마련된 것이다.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노비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나 왕이 이제 전국적인 통일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통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3번은 아니고요. 4번 전쟁이나 채무, 형벌 등이 노비로 전락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피지배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오셔서요. 중세의 사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세 사회에서는 제가 정치에서도 제일 강조했지만 고려 같은 경우는 이 지배 세력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고 거기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배 세력에 대한 특징들을 반드시 언급하고 그리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중류층이 있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귀족이 있고요. 그 아래에 중류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양민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일반 천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는 게 바로 고려의 신분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중류층에 보시면 괄호 2번의 중류층 가운데 동그라미 1번의 중류층 기역 구성을 보시면 중앙관청의 서린, 잡류, 남반, 향리, 영리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역할로서는 이들은 지배층에서 중간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직역이 세습되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계속 아버지가 향리였으면 자식도 향리를 하는 이렇게 직역이 계속 세습되었다라는 측면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양민은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그런 농민들을 뭐라고 불렀냐? 바로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정. 그래서 조선의 백정은 천민으로서 어떤 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불렀는데 고려의 백정은 일반 양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민들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디귿 보시면 과거 응시에 제약이 없었고 전지를 받는 군인으로도 소말이 가능했고 리을의 조세와 공납, 역 이런 의무를 주로 담당했던 계층이 일반 양민, 일반 백정 계층이 되겠습니다. 고려에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향과 소와 부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인에 비해서 이들은 세금 부담이 가중되었고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과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냈고 소에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해서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었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시책과 사회제도는 그냥 여러분들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있는데 기억에 의창,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했다. 그래서 빈민구율제도다. 그리고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기관도 두었습니다. 그것을 상평창이라고 그러고요. 리을에 재해가 발생되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런 것을 두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의 혼인과 여성의 지위입니다. 고려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녀 평등 사회였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남자 위주 그리고 아들 위주 이런 뭔가의 유교적인 사상이 지배하면서 남자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로 갔던 것은 바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특히 이제 남자 위주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평등 사회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기억 보시면 그래서 혼인풍습도 일부 일처제가 유행을 하고요. 는 보시면 상속도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재산을 주는 균분상속이 유행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가족제도도 아들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태어난 순서대로 딸이 가장 먼저 태어나면 가장 위에다가 기록을 하는 이렇게 순서대로 호적에도 기재를 했고 사위와 외손자까지 음서 혜택이 있었고 여자도 남편 죽고 난 이후에 재가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았던 똑같이 평등했던 사회가 바로 고려시대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에서는요. 괄호 1번에 무신집권기의 하층민의 봉기에서는 동그라미 2번의 백성의 저항에서는 기억에 공주 명학소 소라고 하는 것은 향소 부곡 일반 농민들에 비해서 많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게
공주 명학소에 망이 망소의 형제의 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에 보시면 최씨 정권기 때 최충원의 개인 집의 사노비였던 만적이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런 만적의 봉기는 노비라고 하는 신분에서 해방을 하기 위한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고의 침입 그리고 원간섭기 사회변화에서는 자, 원간섭기 동그라미 2번에 원간섭기의 사회변화에서는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신흥 귀족층이 성장했다. 다 보셨죠? 자, 그리고 니은에 몽고풍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변발과 몽고식의 복장이 유행을 하게 되고 이런 몽고풍의 유행을 금지시켰던 왕이 어떤 왕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 왕이 바로 고려 공민왕이 있었어요.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쳐서 이런 몽고식 풍습을 없앴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을의 원나라가 결혼도감을 통해서 많은 숫자의 고려 여인들을 공료로 요구했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미음에 고려 말이 되면 왜구가 출몰합니다. 그래서 이런 왜구를 출몰하면서 이런 왜구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력이 성장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신흥 무인 세력, 최영과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음서제도가 발달하였다. 고려 같은 경우는 5품 이상의 관리들의 자식들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을 하는 음서제도가 발달했었습니다. 2번에 광종이 최초로 시행하였다. 광종이 왕권 강화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게 바로 과거제도였죠. 3번에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4번 묵과는 고려시대에는 시행되지 않고 조선시대에 돼서 시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고려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글의 내용을 보시면 여자 또한 균등하게 재산을 받고 남자에 비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사회 풍습,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글이고요. 1번에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2번에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한다. 3번 재산을 상속할 때 균분 상속이 원칙이었다. 1, 2, 3번은 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4번에 여성에게 재혼을 금지하고 수절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후기에 가서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 이런 글들은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1, 2, 3번이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다음 중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권문세족은 친명적 성격이 강화했다. 권문세족은 친명이 아니라 친원적 성격이 강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우리가 정치 파트를 공부할 때 공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 사회 파트는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습니다. 2번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음서가 아니라 능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한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직에 진출하였고 음서를 통해서 진출했던 세력들은 고려 전기에는 문벌귀족이 있고 고려 후기에는 이렇게 권문세족이 있겠습니다. 3번 신진사대부들은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 있었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공부해서 백성이 근본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4번 권문세족은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성리학은 신진사대부들이 수용한 사상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2번의 문제를 보시면 바로 그것이 고려의 지배계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번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지배계층의 성격, 특징 반드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3번 같은 경우도 여성의 지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2번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8번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2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 말기의 세력 집단은 지방의 중소지주층이나 향리 출신이 많았다. 중소지주와 향리의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성리학을 공부했다. 성리학 밑줄 그으시고, 자,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여 사회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래서 불교의 폐단을 지적했던 정도전이 썼던 책이 뭐였습니까? 그 책이 바로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책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